무릎 꿇고 가랑이 사이로 기어봐. 그럼 용서해줄게. 한 명의 인간을 공개적으로 굴복시켜 자신의 절대 권력을 증명하려 했던 오만한 대령. 하지만 그는 자신이 무릎 꿇리려 했던 그 여군 소령이 사실은 자신의 목줄을 쥔 군단장이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계급을 숨기고 최전방 부대에 잠입한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군단장이 부패한 상관을 심판하는 통쾌한 참교육,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24년 8월 강원도 양구.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오후 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선 낡은 레토나 한 대가 제21보병사단 백두산 부대 본부 정문에 멈춰섰다. 운전석에서 내린 것은 단정한 전투복 차림의 여군 소령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강세연. 육군 본부에서 전출 명령을 받고 이곳 최전방 사단의 작전 참모부로 부임한 신임 작전장교였다. 물론 그것은 위장이었다. 그녀의 진짜 신분은 대한민국 육군 제3군단장, 별 3개의 중장 강세연. 최근 몇 달간 유독 21사단에서만 폭증하는 병사들의 소원 수리와 내부 고발을 심상치 않게 여긴 그녀가 부패의 뿌리를 직접 뽑아내기 위해 스스로 계급을 숨기고 잠입한 것이었다. 그녀는 부임 첫날부터 부지런히 움직였다. 간부 식당이 아닌 병사 식당에서 멀건 국과 푸석한 밥을 먹으며 병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녹슨 샤워실의 냉수를 직접 맞아보며 열악한 시설을 눈에 담았다. PX의 터무니없는 가격과 이상한 물품 목록, 낡고 해진 보급품들. 그녀의 수첩은 부대의 병폐를 증명하는 증거들로 빼곡히 채워져 갔다. 그리고 그 모든 부조리의 정점에는 한 남자가 있었다. 사단의 실질적인 왕, 작전참모 마도철 대령. 번번이 장군 진급에 실패한 뒤 그 분노를 약자에게 돌리는 비뚤어진 인물. 그는 부임 첫날부터 강세연을 본부에서 내려온 공주님이라 조롱하며 사사건건 그녀를 괴롭혔다. 강소령, 전투복은 다림질하라고 있는 게 아니야. 땀과 흙으로 더럽히라고 있는 거지. 책상머리에 앉아 서류만 만지작거리는 내가 그걸 알 리가 없겠지만 그의 노골적인 무시와 성차별적인 발언에도 강세연은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 그녀의 그런 태도는 마도철의 비틀린 자존심을 더욱 자극했다. 그는 부대 전체가 보는 앞에서 그녀의 군기를 잡고 여군은 역시 안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자신의 권위를 세울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사단 전체가 집결한 종합전술훈련장. 마도철은 훈련 성과가 미진하다는 구실로 전 장병을 연병장에 집결시켰다. 그의 매서운 눈이 수천 명의 병사들을 훑다가 장교 대열에 서 있는 강세연에게 꽂혔다. 강세연 소령. 네, 소령 강세연. 내가 작성한 작전 계획서 때문에 이번 훈련을 망쳤다는 생각은 안 해봤나? 현장 경험도 없는 범생이가 종이 위에 그려놓은 그림대로 움직여주니 좋았나? 명백한 트집이었다. 작전 계획은 수많은 참모의 검토를 거쳐 완성된 것이었고 훈련이 부진했던 원인은 마도철 자신의 무리한 지휘 때문이었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그의 말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강소령, 군인이 명령에 죽고 사는다는 건 알겠지? 하지만 그 전에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거야. 내 놈 체력이 우리 사단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증명해봐. 내가 우리 부대에 있을 자격이 있다는 걸. 마도철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강세연을 앞으로 불러냈다. 거기 엎드려. 팔굽혀펴기 50회 지금부터 실시. 수천 명의 시선이 집중된 연병장 한가운데 강세연은 말없이 엎드렸다.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땅바닥. 그녀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구령에 맞춰 팔굽혀펴기를 시작했다. 하나, 둘, 셋. 그녀의 작은 체구에서 어떻게 저런 힘이 나오는지 지켜보는 병사들의 눈이 흔들렸다. 마지막 50번째를 마쳤을 때도 그녀의 자세는 조금도 무너지지 않았다. 헉, 헉.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녀를 보며 마도철은 오히려 더욱 심기가 뒤틀렸다. 그가 원한 것은 고통스러워하며 무너지는 모습이었지, 이처럼 꿋꿋하게 버텨내는 모습이 아니었다. 고작 그거 가지고 힘든 척은. 좋아, 아직 힘이 남아도는 모양이니 다음은 20kg 군장 메고 연병장 10바퀴다. 실시. 다시 한번 부당한 명령이 떨어졌다.
병사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탄식이 터져나왔다. 명백한 가혹행위였다. 하지만 강세연은 묵묵히 군장을 받아 어깨에 맸다. 비틀거릴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그녀는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연병장을 뛰기 시작했다. 한 바퀴, 두 바퀴 땀으로 전투복이 흠뻑 젖고 다리가 풀릴 법도 한데 그녀의 속도는 줄어들지 않았다. 그 모습은 마도철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존재, 자신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는 강세연의 모습에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모욕감을 느꼈다. 그는 달리고 있는 강세연의 앞을 막아서며 고함을 질렀다. 그만! 강세연이 그 자리에 멈춰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마도철은 성큼성큼 그녀에게 다가가 바로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는 수천 명의 병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명령을 내뱉었다. 꼴의 자존심은 있는 모양이지. 좋아, 그 자존심 내가 오늘 완전히 박살내주마. 그는 자신의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섰다. 그리고 턱짓으로 자신의 가랑이 사이를 가리켰다. 무릎 꿇어. 연병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바람 소리마저 들리지 않았다. 병사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리고 내 가랑이 사이로 기어가라. 그럼 용서해주지.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그것은 명령이 아니었다. 한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짓밟아 다른 모든 이들 위에 군림하려는 야만적인 권력의 표출이었다. 모든 병사들이 숨을 죽인 채 먼지투성이 땅 위에 선 작은 여군 소령을 바라보았다.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된 그녀의 얼굴, 하지만 그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을 잃지 않는 두 눈을. 강세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마도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두려움이나 굴욕감이 아닌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대답 안 하나. 당장 무릎 꿇고 기어가라고 했다. 마도철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연병장에 모인 모두가 침을 삼켰다. 과연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연병장에 내려앉은 침묵은 마치 고체처럼 단단했다. 수천 명의 병사들은 숨쉬는 법조차 잊은 듯 자신들의 두 눈과 귀를 의심하며 서 있었다. 한 사람의 인격을 공개적으로 말살하려는 마도철 대령의 잔혹한 명령과 그 앞에 미동도 없이 서 있는 강세연 소령.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내리쬐는 태양의 열기보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이 병사들의 숨을 더욱 막히게 했다. 마도철은 승리를 예감했다. 저 가녀린 여군 장교가 감히 수천 개의 눈앞에서 버틸 리가 없었다. 굴욕감에 울음을 터뜨리며 무릎을 꿇고 자신이 시키는 대로 개처럼 기어갈 것이라 확신했다. 그 모습을 통해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을 확인하고 감히 자신에게 반기를 들려 했던 그녀의 싹을 잘라버릴 생각이었다. 하지만 강세연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벽하게 빗나갔다.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폈다. 흙먼지가 묻은 뺨,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 피로에 떨리는 근육. 그 모든 나약한 징후들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눈빛은 한 자루의 날카로운 검처럼 마도철의 오만한 얼굴에 박혔다. 대답 못하나? 마지막 경고다. 무릎 꿇어. 마도철이 이빨 사이로 으르렁거렸다. 그 순간 강세연의 마른 입술이 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나지막했지만 확성기를 쓴 마도철의 고함보다 더 선명하게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저는 군인으로서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하지만 군인에게는 상관의 부당하고 위법적인 명령을 거부해야 할 의무 또한 있습니다. 대령님의 지금 그 말씀은 명령이 아닙니다. 군인의 명예를 짓밟고 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려는 명백한 폭력이자 모독입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실려 있었다. 따라서 저는 이 명령을 거부하겠습니다. 선언이었다. 연병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감히 대령의 명령을, 그것도 전 부대원 앞에서 정면으로 거부하다니. 그것은 단순한 항명을 넘어선 마도철이라는 절대 권력에 대한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마도철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자신의 뺨을 후려 맞은 듯한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감히 적의 집이. 자신의 완벽한 시나리오가 박살나는 소리가 들렸다. 이게 미쳤나? 그는 이성을 잃고 고함을 내질렀다. 내가 뭔데 내 명령을 판단해. 내가 뭔데 정당하니 부당하니 짓거리는 거냐고. 좋아. 내년에 그 잘난 존엄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자. 내 고집 때문에 다른 모두가 어떤 고통을 받게 되는지 똑똑히 보라고. 마도철은 광기에 찬 눈으로 연병장의 모든 병사들을 향해 돌아섰다. 전 병력 주목. 그의 목소리는 증오로 갈라져 있었다. 지금부터 저 강세연 소령이 무릎을 꿇고 내 명령을 수행할 때까지 전원 총기 머리 위로 자세 실시한다. 팔 내리는 놈은 영창 보낼 줄 알아. 실시. 끔찍한 연대 책임 명령이 떨어졌다. 병사들의 얼굴에 절망감이 번졌다. K2 소총의 무게는 약 3.2kg. 가만히 들고 있기만 해도 몇 분 안에 팔 전체에 엄청난 고통이 밀려오는 자세였다. 그것을 기약도 없이 한 사람이 무릎을 꿇을 때까지 버텨야 한다는 것은 실로 지옥 같은 형벌이었다. 뭐해? 당장 실시 못해. 마도철의 재촉에 병사들은 마지못해 자신의 소총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기 시작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수천 개의 총구가 하늘을 향했다. 그와 동시에 수천 개의 원망이 가득한 눈초리가 강세연에게로 향했다. 제발 그냥 무릎 꿇어주세요. 당신 자존심 때문에 왜 우리가. 독한 년. 강세연은 병사들의 눈빛과 소리 없는 아우성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다. 그녀의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듯 했다. 나 하나만 굴복하면, 나 하나만 잠시 눈을 감으면 이 모든 병사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무릎을 꿇고 싶은 유혹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여기서 내가 무릎을 꿇는다면 그것은 나 강세연 한 사람의 패배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이 부대 전체의 정의가 무너지는 것이다. 힘없는 병사들이 부당한 폭력 앞에 영원히 침묵하게 되는 것이다. 버텨야 한다. 이들의 원망은 내가 모두 짊어지고 간다. 반드시 이 지옥을 끝내주마. 시간이 흘렀다. 5분, 10분, 20분. 따가운 햇살 아래 병사들의 이마에서는 비 오듯 땀이 쏟아졌다. 팔은 감각이 없을 정도로 저려왔고 어깨는 빠져나갈 듯한 고통을 호소했다. 끙끙 앓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몇몇 체력이 약한 병사들은 결국 총을 떨어뜨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거기 쓰러진 놈. 당장 의무대로 끌어내. 저딴 놈은 우리 부대원 자격도 없어. 마도철은 악귀처럼 소리를 지르며 연병장을 돌아다녔다. 그는 강세연의 바로 앞으로 다가가 비웃음을 흘렸다. 어때 강소령? 내 눈에 저 병사들이 보이나? 내 고집 때문에 신음하는 내 부하들이 보이냐고. 내가 지금이라도 무릎만 꿇으면 이 모든 게 끝나. 어서 빌어. 잘못했다고 다신 안 그러겠다고 빌어보라고. 강세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입술 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번졌다. 그녀는 대답 대신 고통스러워하는 병사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미안하다. 하지만 조금만 더 버텨다오. 내가 반드시 끝내겠다. 그때였다. 처음에는 원망만 가득했던 병사들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보았다. 자신들을 고문하며 쾌감을 느끼는 마도철의 광기 어린 얼굴을. 그리고 그 앞에서 온몸으로 모든 비난과 책임을 감당하며 꼿꼿이 서 있는 강세연의 모습을. 누가 진짜 적이고 누가 진짜 아군인가. 누가 자신들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으며 누가 이 지옥을 끝내기 위해 홀로 싸우고 있는가. 저려오는 팔의 고통보다 마도철의 잔인함에 대한 분노가 더 커지기 시작했다. 강세연을 향했던 원망은 점차 연민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경외감으로 바뀌어 갔다. 그녀는 단지 버티고 서 있는 것이 아니었다. 수천 명의 병사들을 대신하여 썩어빠진 권력의 폭주에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이었다. 전부 이 악물어. 저딴 계집 하나 못 이겨서 빌빌거리는 거냐? 마도철의 폭언이 계속되던 그 순간 누군가의 귀에 이질적인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매미 소리나 바람 소리인가 싶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크고 규칙적으로 변해갔다. 두두두두.
그것은 하늘을 찢는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였다. 고통에 잠겨있던 병사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었다. 마도철 역시 잠시 고함을 멈추고 미간을 찌푸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저 멀리 백두산의 푸른 능선 위로 검은 점 2개가 나타났다. 그 점들은 순식간에 거대한 위용을 드러내며 연병장을 향해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다. 육군의 주력 기동 헬기 UH-60 블랙호크였다. 훈련 계획에는 없던 출현이었다. 헬기들은 연병장 상공을 낮게 선회하며 강력한 하강풍을 쏟아냈다. 연병장의 흙먼지가 폭풍처럼 휘몰아쳐 병사들의 눈을 가렸다. 마도철은 팔로 얼굴을 가리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어느 부대 놈들이야. 여긴 지금 훈련 중이다. 당장 꺼지지 못해. 하지만 헬기들은 그의 외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연병장 중앙 강세연과 마도철의 바로 앞에 착륙을 시도했다. 지축을 울리는 굉음과 함께 거대한 강철의 새가 마침내 땅에 발을 내렸다. 모든 것이 멈췄다. 병사들은 팔의 고통도 잊은 채 눈앞에 펼쳐진 비현실적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헬기의 옆문이 열리고 로프가 순식간에 땅으로 던져졌다. 그리고 완전 무장한 헌병 특임대원들이 로프를 타고 전광석화처럼 지상으로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그들은 착지하자마자 마도철 대령과 그의 신복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며 순식간에 포위망을 구축했다. 그리고 잠시 후 2번째 헬기에서 한 명의 장군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어깨에는 빛나는 별 준장의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그는 내리자마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흙먼지 투성이의 전투복을 입고 서 있는 한 사람에게로 향했다. 그는 바로 강세연 소령의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 연병장의 모든 이들이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이 펼쳐졌다. 별을 단 장군이 고작 소령에 불과한 그녀를 향해 군인으로서 표할 수 있는 최고의 경의를 담아 거수경례를 외쳤다. 충성. 군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제5강 습여단장 조민호 준장 명 받들고 복귀했습니다. 연병장에 있던 수천 명의 병사들은 물론 마도철 대령의 뇌리에 직격으로 내리꽂혔다. 군단장님. 그 단어가 가진 무게는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것이었다. 사단장은 물론 이 지역의 모든 부대를 호령하는 하늘과 같은 존재. 병사들은 감히 얼굴조차 제대로 쳐다볼 수 없는 전설 속의 인물. 그런데 그 군단장님이 바로 자신들과 함께 흙바닥을 구르고 똑같이 땀 흘리고 부당한 명령 앞에서 홀로 모든 것을 감내하던 저 작은 여군 소령이었다니. 충격은 이내 경악으로 그리고 전율로 번져나갔다. 자신들이 원망하고 때로는 비난했던 저 인물이 사실은 이 모든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 스스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온 최고 지휘관이었다는 사실. 병사들은 저려오는 팔의 고통도 완전히 잊어버렸다. 그들은 마치 거대한 역사의 한 장면을 목격하는 증인들처럼 멍하니 서서 숨을 죽였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단연 마도철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군단장? 적의 집이?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뭔가 잘못된 거야. 그는 현실을 부정하며 미친 사람처럼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조민호 준장을 필두로 헬기에서 내린 모든 장교와 부사관들이 일제히 강세연을 향해 경례하는 모습을 보자 그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고 말았다. 다리가 풀린 그는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도 광기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파멸을 직감한 자의 공허하고 처절한 공포만이 가득했다. 자신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 사실은 자신을 처단하기 위해 내려온 심판자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자신이 뱉었던 모든 모욕과 폭언, 가혹 행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강세연은 조민호 준장의 경례를 담담히 받았다. 그녀는 더 이상 흙먼지 투성이의 초라한 소령이 아니었다. 그녀는 피로에 지친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그 모든 고난을 자양분 삼아 더욱 단단해진 최고 지휘관의 위엄을 온몸으로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주저앉은 마도철에게로 걸어갔다. 그녀의 전투화가 흙바닥을 밟는 소리가 연병장의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마도철 대령.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다. 그 안에는 어떠한 사적인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오직 군법을 집행하는 자의 냉철함만이 존재했다. 그 군복 당신에게는 너무나 과분한 옷이었군. 군단장님, 그것이 오해이십니다. 저는. 마도철은 어린아이처럼 횡설수설하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다. 그는 비굴하게 땅바닥을 기어 그녀의 군합발이라도 붙잡고 싶었지만 온몸이 마비된 듯 움직이지 않았다. 강세연은 그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뒤에 선 헌병 특임대장에게 명령했다. 저자를 당장 체포하라. 예, 알겠습니다. 특임대장이 절도 있게 경례하고 2명의 대원에게 눈짓했다. 건장한 헌병들이 다가와 마도철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아 일으켰다. 이거나. 난 작전 참모야. 내 놈들이 뭔데 날 건드려. 이거 놓으라고. 마도철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발악했다. 하지만 그의 저항은 허무했다. 헌병들은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철컥하는 금소금은 그의 군 생활에 내려진 사망 선고와도 같았다. 마도철 대령, 당신을 상관 모욕, 직권 남용, 가혹 행위, 살인 교사 미수 및 군용물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헌병대장이 범죄 사실을 읊어내렸다. 강세연이 소령으로 잠입해 있는 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가 그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된 것이다. 아니야, 아니라고. 이건 모함이야. 저 여자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그의 처절한 외침은 연병장의 허공 속으로 흩어졌다. 헌병들은 그를 헬기 쪽으로 질질 끌고 갔다. 잠시 후 그의 신복이었던 군수참모와 주임원사 등 부패의 핵심 인물들 역시 차례차례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왔다. 자신들이 쌓아 올린 왕국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그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모든 주범이 체포되고 연병장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병사들은 여전히 총을 든 채 굳어 있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그때 강세연 중장이 연병장 중앙에 있는 단상 위로 천천히 올라섰다. 마도철이 병사들을 고문하기 위해 사용했던 바로 그 자리였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았다. 전 병력 주목. 그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이제 총을 내려도 좋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병사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총을 내렸다. 팔의 고통이 한꺼번에 몰려왔지만 그보다 더 큰 해방감이 그들을 감쌌다. 강세연은 단상 위에서 수천 명의 병사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땀과 먼지로 얼룩진 젊은 얼굴들. 지쳐있고 혼란스러워하고 그러나 그 눈빛 속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는 얼굴들. 나는 제3군단장, 육군 중장 강세연이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혔다. 내가 계급을 숨기고 이곳에 온 이유는 단 하나. 썩어 빠진 뿌리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내 손으로 잘라내기 위해서였다. 여러분이 지난 몇 년간 겪어온 고통과 부조리를 나는 지난 몇 주간 여러분과 똑같이 겪었다. 맛없는 밥을 먹었고 차가운 물에 샤워했으며 부당한 명령에 신음했다. 병사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오늘 이 자리에서 벌어진 일을 모두 봤을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한 사람의 뒤틀린 권력욕이 수천 명의 전우를 얼마나 큰 고통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다. 하지만 나는 동시에 다른 것도 보았다. 그녀는 병사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며 말을 이었다. 나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으라는 치욕적인 명령 앞에서 끝까지 굴복하지 않는 명예로운 군인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을 바라보는 병사들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 부당한 폭력 앞에서 함께 고통을 나누면서도 결국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스스로 판단할 줄 아는 살아있는 양심을 보았다. 여러분은 결코 패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떤 전투보다도 위대한 승리를 거둔 것이다.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불의에 맞서 싸워 이긴 것이다. 나는 여러분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병사들의 눈시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억눌려왔던 서름과 지옥 같은 시간을 버텨낸 자신에 대한 대견함,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뒤섞여 눈물로 터져나왔다.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나약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정화와 치유의 눈물이었다. 이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강세연은 선언했다. 여러분의 식판은 영양가 있고 맛있는 음식으로 채워질 것이며 생활관에는 사계절 내내 뜨거운 물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묵살하는 간부는 더 이상 없을 것이며 부당한 명령에 고통받는 일 또한 없을 것이다. 모든 병사의 인권이 존중받고 오직 전투와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는 대한민국 육군에서 가장 명예롭고 강한 부대. 내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잠시의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곧이어 한쪽 구석에서 시작된 박수 소리가 순식간에 연병장 전체로 퍼져나갔다. 박수는 이내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변했다. 와! 그것은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자축하는 외침이었고 새로운 지휘관의 탄생을 환영하는 함성이었으며 백두산 부대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포효였다. 병사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고 웃으며 기쁨을 나눴다. 강세연 중장은 단상 위에서 그 광경을 오롯이 지켜보았다. 병사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 상기된 얼굴로 미래를 이야기하는 모습.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스스로를 지옥으로 던졌던 것이다. 헬리콥터가 체포된 마도철 대령과 그 일당을 싣고 이륙하며 거대한 굉음을 남겼지만 그 소음조차 병사들의 희망찬 목소리를 덮지는 못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강세연은 알고 있었다. 파괴는 순간이지만 건설에는 긴 시간이 걸리는 법이라는 것을. 진짜 임무는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그녀는 단상에서 내려와 조민호 준장에게 다가갔다. 조 준장, 수고 많았네. 헌병 특임대는 군단으로 즉시 복귀시키고 군 검찰에는 내가 수집한 증거 자료를 모두 이관하게.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군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도록 지시해. 예, 군단장님.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단 내 모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을 30분 내로 사단장실로 소집하게. 비상 지휘관 회의를 열겠다. 그녀의 명령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사적인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다. 썩은 뿌리를 도려낸 자리에 새로운 씨앗을 심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자라나지 못할 토양을 만들어야 했다. 30분 후 사단장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영관급 장교들은 누가 죄인이고 누가 아닌지 가늠할 수 없는 불안감 속에서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마도철의 비리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더라도 그의 폭정을 방관하거나 암묵적으로 동조했던 이들은 좌불안석이었다. 강세연은 텅 비어있는 사단장석이 아닌 회의 테이블의 상석에 앉아 그들을 둘러보았다. 오늘 벌어진 일에 대해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다. 나는 여러분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녀의 말에 장교들의 어깨에서 힘이 살짝 빠졌다. 나는 이 부대를 바로 세우기 위해 왔다. 그리고 그것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 과거의 잘못을 묻고 처벌하는 데 시간을 낭비할 생각은 없다. 다만 지금 이 순간부터 나와 함께 새로운 백두산 부대를 만들 의지가 없는 자가 있다면 지금 당장 군복을 벗으면 된다. 그녀의 시선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머물렀다. 아무도 감히 그녀의 눈을 피하지 못했다. 좋다. 그럼 지금부터 나의 첫 번째 명령을 하달한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첫째, 현시간부로 부대 내 모든 급양 체계를 군단 직할로 전환한다. 당장 오늘 저녁 식사부터 군단 보급부에서 직접 공수한 최상급 재료로 식사를 준비하도록. 군수참모는 즉시 병사 식당의 모든 식자재와 장부를 군단 감찰팀에게 인계하라. 단 1g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된다. 둘째, 공병대대는 전 병력을 투입하여 사단 내 모든 생활관의 샤워 및 난방 시설을 전면 재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곳은 24시간 내로 수리를 완료하라. 자재가 부족하면 군단에 요청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늘 밤부터는 모든 병사들이 뜨거운 물로 샤워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각 부대 지휘관들은 오늘 저녁 점호 시간을 이용해 병사들과의 공식적인 대화 시간을 갖는다.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하고 병사들의 모든 건의사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취합하여 내일 아침까지 내게 직접 보고하도록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부대 곳곳에 군단장 직통 소리함을 설치한다. 그녀의 명령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었다. 뜬구름 잡는 구호가 아닌 병사들이 당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위한 조치들이었다. 장교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강세연 중장은 단순한 심판자가 아니라 진정한 개혁을 위해 온 리더라는 것을. 그들의 눈빛에 서려있던 불안감은 점차 기대감과 사명감으로 바뀌어 갔다. 회의가 끝나고 강세연은 약속처럼 병사 식당으로 향했다. 그녀가 식당에 들어서자 저녁 식사를 위해 줄을 서 있던 수백 명의 병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존경과 감사의 빛만이 가득했다. 그날 저녁의 식단은 거짓말처럼 바뀌어 있었다. 멀건 국 대신 뜨끈한 소고기 묵국이, 정체불명의 고기볶음 대신 먹음직스러운 제육볶음이, 푸석한 밥 대신 윤기가 흐르는 흰쌀밥이 배식대에 올랐다. 군단에서 긴급 공수한 신선한 채소와 과일도 풍성했다. 강세연은 병사들과 똑같은 식판을 들고 똑같이 줄을 서서 음식을 받았다. 그녀는 빈자리에 앉아 묵묵히 식사를 시작했다. 그러자 한 병사가 용기를 내어 그녀의 옆자리로 다가왔다. 1년차 앳된 얼굴의 이등병이었다. 저 군단장님, 옆에 앉아도 되겠습니까? 물론이다. 강세연이 부드럽게 미소 짓자 이등병은 감격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곧이어 다른 병사들도 용기를 내 그녀의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군단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정말 맛있습니다. 이런 밥은 입대하고 처음 먹어봅니다. 이제 정말 우리 부대도 바뀌는 겁니까? 쏟아지는 질문과 감사 인사에 강세연은 숟가락을 놓고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바뀌는 것이 아니다. 이제야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뿐이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여러분이 당연히 누렸어야 할 권리다. 그녀의 말에 병사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단순히 먹고 자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넘어 자신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벅차게 다가왔다. 그날 밤 백두산 부대의 모든 생활관 샤워실에서는 기적처럼 뜨거운 물이 쏟아져 나왔다. 병사들은 서로의 등을 밀어주며 환호성을 질렀다. 묵은 때를 씻어내는 동시에 그동안 쌓여왔던 마음의 응어리까지 씻겨 내려가는 듯 했다. 저녁 점호 시간 각 생활관에서는 소대장과 병사들이 동그랗게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낯선 풍경이 펼쳐졌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병사들도 지휘관의 진심 어린 태도에 하나둘 마음을 열고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고충과 건의사항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강세연은 마도철이 사용하던 작전 참모실을 임시 집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가 앉았던 의자에 앉아 그의 책상 위에 쌓여있던 서류들을 검토했다. 그 서류들 속에는 그가 병사들의 피를 빨아얻은 부정한 이익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불이 켜진 생활관들에서 흘러나오는 두런거리는 소리가 부대 전체에 온기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다. 어둠은 여전히 짙었지만 오늘의 어둠은 더 이상 절망의 색이 아니었다. 내일의 밝은 태양을 준비하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휴식의 어둠이었다. 진정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하지만 강세연은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불의에 함께 맞서 싸워준 수천 명의 든든한 전우들이 있었다. 백두산의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강세연 중장이 백두산 부대에 머문 시간은 공식적으로는 불과 몇 주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 몇 주는 부대의 역사를 통째로 바꾸어 놓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녀는 잠자는 시간까지 쪼개가며 부패의 고름을 짜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살이 돋아나도록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시스템이었다. 마도철의 사금고 역할을 했던 군수 및 보급 체계는 군단 재무감사팀의 관리하에 완전히 투명하게 재편되었다. 모든 물품의 입고와 출고는 전산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기록되었고 병사 대표가 포함된 위원회가 매달 재고를 실사했다. 더 이상 누군가가 병사들의 몫을 중간에서 가로챌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사라진 것이다.
훈련 방식 또한 완전히 달라졌다. 얼차려와 폭언으로 병사들을 통제하던 구시대적인 방식은 폐기되었다. 대신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효율적인 훈련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강세현은 직접 훈련장을 찾아 방탄 헬멧을 쓰고 병사들과 함께 진창을 구르며 지휘관이 가장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을 몸소 증명했다. 처벌이 아닌 격려가, 공포가 아닌 존중이 훈련의 핵심이 되자 병사들의 훈련 성과는 놀랍도록 향상되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사람에게서 일어났다. 마도철의 밑에서 그의 악행에 동조하거나 방관하며 연명했던 무능한 간부들은 조용히 다른 한직으로 전출되었다. 그 빈자리는 그동안 능력이 있음에도 줄이 없어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왔던 젊고 유능한 장교와 부사관들로 채워졌다. 공정한 인사 시스템은 부대 전체에 건강한 경쟁의식과 활기를 불어넣었다. 2달 후 가을이 깊어진 어느 날, 제3군단 보통군사법원 법정 피고인석에 선 마도철은 더 이상 예전의 오만한 모습이 아니었다. 계급장과 휘장이 모두 제거된 죄수복 차림의 그는 지난 2달간의 수감 생활로 수척해지고 눈빛의 총기마저 잃어버린 평범한 죄수일 뿐이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그의 죄목은 상관 모욕과 직권 남용을 시작으로 수십 가지에 달했다. 특히 강세연을 제거하기 위해 DMZ에서 자작극을 꾸미려 했던 살인교사 미수 혐의는 그에게 내려질 형벌의 무게를 결정지었다. 피고인 마도철에게 군 형법 제5에 의거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한다. 동시에 대한민국 육군 대령 계급을 박탈하고 불명예 전역을 명한다. 재판장의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마도철은 허물어지듯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그의 최후는 부정한 권력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는 역사의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같은 시각 강세연은 완전히 탈바꿈한 백두산 부대의 연병장을 걷고 있었다. 불과 몇 달 전 이곳은 치욕과 고통의 현장이었지만 이제는 맑은 가을 햇살 아래 병사들의 힘찬 함성이 가득한 희망의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얼마 전 중사로 진급한 박 중사가 함께 걷고 있었다. 그는 부조리를 참고 견디던 과거를 벗고 이제는 병사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분대장 중 한 명이 되어 있었다. 이제는 병사들 표정부터가 다릅니다. 예전에는 어떻게든 다치지 않고 시간만 때우자는 생각뿐이었는데 지금은 자기가 맡은 임무를 자랑스러워하고 더 잘 해내고 싶어 합니다. 군 생활이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부당하다고 느끼지는 않게 된 겁니다. 군단장님께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부대를 만들어주셨습니다. 박 중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묻어 있었다. 강세연은 흐뭇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식당을 지날 때면 이제는 병사들이 먼저 다가와 스스럼 없이 경례하며 안부를 물었다. 생활관 복도를 지날 때면 깔끔하게 정돈된 관물대와 반짝이는 바닥이 그녀를 맞았다. 부대는 이제 그녀가 없어도 스스로 움직이는 건강한 생명체처럼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녀의 임무는 이제 정말로 끝난 것이다. 그녀가 부대를 떠나는 날 공식적인 환송 행사는 없었다. 그녀가 극구 사양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특별한 영웅이 아니라 군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조촐하게 사단의 주요 지휘관들과 악수를 나눈 그녀는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낡은 레토나에 직접 올라 운전대를 잡았다. 차가 위병소를 향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차창 밖으로 믿을 수 없는 풍경이 펼쳐졌다. 부대를 떠나는 길 양옆으로 수천 명의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도열해 있었던 것이다. 작업 중이던 병사, 쉬고 있던 병사, 훈련을 막 마친 병사까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모두가 길가에 나와 그녀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고 있었다. 그들은 함성을 지르거나 구호를 외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자신들이 표할 수 있는 가장 큰 존경을 담아 거수경례를 할 뿐이었다. 끝없이 이어진 거수경례의 물결. 그것은 그 어떤 화려한 환송 행사보다도 웅장하고 가슴 벅찬 장면이었다. 강세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창문을 내리고 자신을 향해 경례하는 병사들에게 가만히 손을 흔들어 주었다. 앳되고 젊은 얼굴들.
그 얼굴 하나하나에 담긴 진심이 파도처럼 그녀의 마음에 밀려왔다. 차는 마침내 위병소를 통과했다. 백미러 속에서 백두산 부대의 모습과 병사들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진정한 군대의 힘은 한 명의 영웅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수많은 보통의 군인들,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명예와 정의감이야말로 진정으로 나라를 지키는 힘이다. 강세연은 조용히 되뇌었다. 백두산에 깊게 패였던 푸른 멍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상처를 이겨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굳은 살이 박여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강인한 힘이 되어 부대를 지켜줄 것이었다. 그녀의 차는 강원도의 푸른 산맥 사이로 난 길을 따라 멀어져 갔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전설이 된 강철 소령님의 이야기와 함께 비로소 진정한 주인이 된 병사들의 건강한 웃음소리만이 가득했다. 백두산에는 눈부시게 새로운 아침이 와 있었다. 오늘 사연 모음집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사연 모음집에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이자 이날 건군 제77주년 국군의 날 행사의 주요 연설자로 단상에 오를 예정이었던 육군 소장 강선주였습니다. 이날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가을의 문턱을 막 넘어선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고 높았다. 화선지에 푸른 물감을 풀어놓은 듯한 창공 아래 대한민국 국군의 심장부인 계룡대는 그 어느 때보다 장엄한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건군 제77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1년 중 군이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단 하루를 위해 연병장은 거대한 무대가 되어 있었다. 오와 열을 맞춰 도열한 각 군의 의장대는 눈을 의심할 만큼 미동조차 없었고 그들의 칼과 총의 금속 장식은 가을 햇살을 받아 서슬퍼런 빛을 뿜어냈다. 연병장 한쪽에는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를 비롯한 육군의 강철 기갑이 대지를 짓누르듯 버티고 섰고 머리 위로는 잠시 후 있을 공군 블랙이글스의 에어쇼를 위해 그려질 보이지 않는 항로가 펼쳐져 있었다. 행사장 중앙에 마련된 VIP석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움직이는 인물들로 가득했다.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과 같은 산부 요인을 필두로 각 부처의 장관들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 그리고 역대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들이 자리를 빛냈다. 그들 사이로 빛나는 별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바로 대한민국 국군을 이끄는 현역 장성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다.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육군 소장 강선주. 그녀는 올해 52세로 육군사관학교 출신 최초의 여성 전투병과 장군이자 현재 합참의 핵심 보직을 맡고 있는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야전에서는 남성 군인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의 강인한 지휘관이었고 정책부서에서는 그 누구보다 날카롭고 논리적인 전략가였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2개의 은빛별은 지난 30년간 그녀가 조국을 위해 바친 피와 땀 그리고 수많은 편견과 싸워 이겨낸 상처의 훈장이었다. 오늘 그녀는 군인이 아닌 한 가족의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이 자리에 가족들을 초대했다. 남편인 대학 교수 박진우와 올해 대학생이 된 딸 박하늘. 그녀가 치열한 군 생활을 버텨낼 수 있었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이야, 정말 대단하다. 당신이 저기 저 수많은 군인들을 지휘하는 사람 중 한 명이라는 게 아직도 실감이 안 나. 남편 박진우가 감탄 어린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의 눈에는 아내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존경이 가득 담겨 있었다. 엄마 진짜 멋있어. 공군 아저씨들 비행기는 언제 나와? 딸 하늘은 마치 소풍이라도 온 아이처럼 들떠 있었다. 강선주는 그런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늘 군복과 전투화에 익숙했던 그녀에게 오늘만큼은 화사한 정장을 차려입은 가족들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가슴 벅찼다. 자, 이쪽입니다. 합참 전략기획본부장님 가족분들이시죠? 행사 안내를 맡은 장교가 그들을 VIP석 입구로 안내했다. 강선주는 잠시 후 연단에 오를 예정이었기에 가족들을 먼저 자리에 들여보내야 했다. 그녀의 가족에게 배정된 좌석은 VIP석 중에서도 가장 앞쪽 장성 가족들을 위해 마련된 구역이었다.
박진우와 박하늘이 안내 장교를 따라 입구로 들어서려는 순간이었다.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목소리의 주인은 행사장의 질서 유지를 책임지고 있는 육군 본부 소속 김민석 중령이었다. 갓 달인 듯 주름 하나 없는 전투복,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날이 선 전투모, 그리고 그의 표정은 마치 잘 벼린 칼날처럼 냉정하고 단단했다. 무슨 일이십니까, 김중령? 안내 장교가 당황하며 물었다. 김민석 중령은 안내 장교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박진우와 박하늘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탐색이라기보다는 확인에 가까웠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좌석 배치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딱딱한 어조로 말했다. 두 분은 이쪽으로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순간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박진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고 하늘의 눈은 동그래졌다. 안내 장교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김중령과 강선주의 가족을 번갈아 쳐다봤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이분들은 강선주 소장님 가족분들이십니다. 여기 명단에도. 알고 있습니다. 김민석 중령은 안내 장교의 말을 잘랐다. 하지만 규정상 장성 가족석은 장성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가족에게만 배정됩니다. 여기 계신 박진우 선생님은 강선주 소장님의 남편분이시니 입장이 가능하십니다만. 그의 시선이 박하늘에게 향했다. 그리고 그는 명백한 사실을 마치 중대한 결격 사유라도 되는 것처럼 말했다. 규정상 여군 장성의 가족에 대한 별도 지침은 없습니다. 그 말은 마치 망치처럼 강선주의 뒤통수를 내리쳤다. 여군 장성의 가족에 대한 별도 지침은 없다. 그 말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 VIP석의 규정은 오직 남성 장군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이었다. 장군의 배우자는 당연히 아내일 것이고 따라서 남편인 박진우는 입장이 가능하지만 그 외의 가족에 대해서는 고려조차 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였다. 30년을 군에 몸담았고 합참의 본부장이며 대통령 앞에서 연설을 할 예정인 자신조차도 이 보이지 않는 벽 앞에서는 예외이자 별종에 불과했다. 박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아내는 육군 소장이고 여기는 내 딸입니다. 그런데 들어갈 수 없다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저는 규정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현장 지침이 그렇습니다. 김민석 중령은 감정의 동요 하나 없이 대답했다. 그의 눈에는 규정이라는 두 글자 외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규정이요? 그 규정이 잘못됐다고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장군의 성별에 따라 가족의 대우가 달라집니다. 하늘이도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하지만 김중령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감정이 거세된 기계처럼 같은 말만 반복했다. 정해진 절차이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란을 피우시면 행사에 방해가 됩니다. 바로 그때였다. 뒤에서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던 강선주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무게감을 자아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별 2개가 가을 햇살에 번쩍였다. 그녀는 김민석 중령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나 슬픔보다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심연에 가까웠다. 김중령.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주변의 모든 소음을 압도했다. 충성. 소장님. 김민석 중령은 그제야 강선주를 발견한 듯 반사적으로 경례를 붙였다. 그의 등줄기에 식은 땀 한 줄기가 흐르는 것이 느껴졌다. 강선주는 그의 경례를 받지 않았다. 대신 다시 한번 물었다. 방금 한 말 다시 한번 해보게. 내 가족이 저곳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 했나? 소장님, 송구하오나 행사 운영 지침에 따른 조치입니다. 여군 장성 가족의 VIP석 착석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됐네. 강선주는 그의 말을 끊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무의미한 실랑이를 이어갈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남편과 딸을 돌아보았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어머니이자 아내에 대한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강선주의 가슴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30년이었다. 여생도라는 이유로 동기들보다 몇 배는 더 노력해야 했던 생도 시절. 첫 자대 배치 후 여자는 지휘관으로 인정 못한다며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던 부사관들. 회식 자리마다 당연하다는 듯 따라붙던 음담 패설과 성희롱. 임신과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될 것이라는 수군거림.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유리천장을 깨부수며 여기까지 왔다. 대한민국 최초의 전투병과 여성 장군. 언론은 그녀를 철의 여인, 국군의 딸이라며 치켜세웠다. 하지만 결국 현실은 이것이었다. 국군 최대의 축제라는 이 자리에서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보이지 않는 규정이라는 이름의 유령에게 출입을 거부당하고 있었다. 그녀의 모든 노력과 성취가 여군이라는 두 글자 앞에서 무력해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대로 물러서지 않겠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여기서 소란을 피우는 것은 대통령과 국민 앞에서 군의 명예에 스스로 먹칠을 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을 지켜온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강선주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여보, 하늘아. 미안하다. 내가 잠시 착각했나 봐. 오늘은 그냥 다른 곳에서 보자. 그녀는 안내 장교를 불렀다.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던 젊은 장교는 황급히 달려왔다. 내 가족들 일반 관람석 제일 좋은 자리로 안내하게. 불편하지 않도록 잘 모시고.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강선주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가족들을 돌려보냈다. 멀어져가는 남편과 딸의 뒷모습을 보며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뜨거운 용광로처럼 들끓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시 김민석 중령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수고하게, 김중령. 맡은 바 임무에 아주 충실하군.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하지만 김민석 중령은 그 목소리가 천둥보다 더 무섭게 느껴졌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강선주는 그를 지나쳐 행사장으로 들어섰다. 수많은 장성들이 그녀에게 경의를 표하며 길을 터주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경외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강선주에게 그 모든 것은 위선처럼 느껴졌다. 자신의 자리에 앉은 강선주는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대통령의 기념사가 시작되었다. 공군 블랙이글스가 오색 연기를 뿜으며 하늘을 수놓았고 특전사 대원들의 격파 시범의 관중석에서는 함성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녀의 귀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고 있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그리고 잠시 후 그녀의 손에 차가운 마이크가 쥐어졌다.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에게 전하는 격려사 순서였다. 그녀가 연단에 오를 차례였다. 그녀의 손에는 비서실에서 작성한 의례적이고 상투적인 문구로 가득한 연설문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읽을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 연단으로 향하는 짧은 걸음을 옮기는 동안 강선주의 뇌리에는 30년 군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질문을 던지기로. 대한민국 국군에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우리의 군대는 과연 모두의 군대인가라는 질문을. 연단으로 향하는 강선주의 발걸음은 평소와 같이 흐트러짐 없이 절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군화가 연단의 계단을 한 칸 한 칸 오를 때마다 그 소리는 계룡대 연병장 전체를 울리는 거대한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대한민국 군에 살아있는 신화 최초의 전투병과 여성 장군 강선주. 모두가 그녀의 입에서 나올 군의 위용과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상투적인 격려사를 기대하고 있었다. 대통령을 비롯한 내빈들을 향해 예를 갖춘 그녀는 연단 중앙으로 나아가 마이크 앞에 섰다. 연병장을 가득 메운 수많은 장병들 그리고 TV를 통해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을 5천만 국민. 그들의 시선이 마치 거대한 압력처럼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손에 들린 연설문은 땀으로 축축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종이를 내려다보지 않았다. 대신 저 멀리 일반 관람석 한편에 앉아있을 가족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오늘 아침 거울 앞에서 군복을 입으며 스스로에게 했던 다짐을 생각했다. 조국과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되자. 깊은 숨을 한 번 내쉰 강선주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단하고 명료하게 마이크를 통해 연병장 전체로 퍼져나갔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고 계신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과 국민 여러분.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육군 소장 강선주입니다. 정석적인 시작이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말을 기다렸다. 비서실에서 작성해준 연설문의 다음 구절은 이러했다. 오늘 건군 제77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군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힘으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선주의 입에서는 전혀 다른 말이 흘러나왔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순간 장내에 미묘한 정적이 흘렀다. 예상치 못한 전개였다. VIP석에 앉아있던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 2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인 모든 남성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많은 여성들 또한 조국을 위해 기꺼이 군인의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국군은 국민의 군대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연병장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하지만 저는 오늘 감히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군대는 과연 모든 국민의 군대입니까? 질문은 칼날이 되어 나라와 행사장의 심장에 박혔다. 모든이라는 단어에 실린 무게는 그 자리에 있는 모두를 긴장시켰다. 방송 카메라 감독들은 약속이나 한 듯 강선주의 얼굴을 타이트하게 클로즈업했다. 저는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의 가족을 초대했습니다. 지난 30년간 제가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묵묵히 저를 지지해준 사랑하는 남편과 딸입니다. 저는 제 가족에게 제가 평생을 바친 국군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늠름한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나약함의 떨림이 아니라 억눌러왔던 거대한 분노가 표면으로 터져나오기 직전의 전율이었다. 하지만 저의 가족은 잠시 전 이 행사장 입구에서 출입을 제지당했습니다. 쿵. VIP석에 앉아있던 누군가의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국방부 장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합참의장은 마른 침을 삼켰다. 현장 통제를 맡고 있던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역시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날 듯 말 듯 엉덩이를 들썩였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제가 여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행사의 VIP 가족석 규정에는 여군 장성의 가족에 대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장군이란 당연히 남자여야 하고 그의 배우자는 당연히 여자여야 한다는 전제가 이 규정의 바탕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폭탄 선언이었다. 장내의 모든 소음이 증발했다. 바람 소리마저 들리지 않았다. 오직 강선주의 목소리만이 연병장을 지배했다. 저는 지난 30년간 단 한 번도 제가 여군이라는 사실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남자 동기들보다 체력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10km를 달렸고 여자는 지휘관으로 인정 못한다는 부하들 앞에서 진심을 보이기 위해 그들의 경조사를 일일이 챙기며 밤새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회식 자리에 성희롱은 못 들은 척 넘겨야 했고 임신했을 때는 전투복이 맞지 않아 사비로 군복을 수선해 입으며 만삭의 몸으로 훈련을 지휘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순간을 조국을 위한 당연한 희생이라 여겼습니다. 여자가 아닌 군인 강선주로 인정받기 위한 통과 의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그렇게 저는 별을 달았습니다. 제 어깨에 이 별이 이제는 저와 같은 길을 걷는 후배 여군들에게는 더 이상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깨달았습니다. 저의 생각은 오만한 착각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연설문을 천천히 보란 듯이 반으로 찢었다. 그 모습은 생방송을 통해 전국으로 송출되고 있었다. 이 종이에 적힌 상투적인 격려사로는 제가 오늘 느낀 절망과 분노를 도저히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제 가족이 받은 모욕은 단순히 한 개인의 실수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군이 아직도 성별이라는 낡은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며 저와 같은 수많은 여군들의 헌신을 여전히 2등 시민의 그것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여군 장성은 진짜 장성이 아니다라는 무언의 낙인입니다. 그녀의 외침은 천둥처럼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도열에 있던 젊은 여군 장교와 부사관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들은 지금껏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그들 자신의 이야기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여성 군인의 입을 통해 듣고 있었다. 저는 국군에 묻습니다. 언제까지 성별을 기준으로 우리의 동료를 차별할 것입니까? 저는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아들이자 딸인 우리 군인들이 성별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이런 현실을 언제까지 외면하시겠습니까? 진정한 국민의 군대란 그 구성원 모두가 성별, 출신, 배경에 관계없이 오직 능력과 헌신으로만 평가받는 군대여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벌어진 이 부끄러운 사건이 우리 군이 진정한 선진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을 마친 강선주는 찢어진 연설문을 연단 위에 내려놓고 경례도 없이 돌아서서 내려왔다. 행사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고 VIP석의 장성들과 정치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예정된 모든 식수는 사실상 중단되었다. 사회자는 당황한 목소리로 다음 순서를 알리려 했지만 이미 모든 관심은 연단에서 내려온 강선주에게 쏠려 있었다. 그녀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자 합참의장이 철통 같은 얼굴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강 소장, 지금 무슨 짓을 한 건가?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소란을 피워? 소란이 아닙니다, 의장님. 사실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강선주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대답했다. 사실?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 사실이란 말인가? 이건 명백한 항명이야. 당장 내 방으로 따라오게. 그 순간 국방부 장관의 수행비서가 다급하게 다가와 장관의 말을 전했다. 의장님, 장관님께서 강선주 소장님을 즉시 장관실로 모시라고 하십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다. 강선주는 쏟아지는 시선들을 묵묵히 받아내며 국방부 장관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뒤로 대한민국 국군은 거대한 균열의 소리를 내며 흔들리고 있었다. TV와 인터넷은 실시간 속보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국군의 날 행사서 초유의 사태, 강선주 소장, 군내 성차별 폭로. 강선주 소장 예정된 연설 거부하고 군 수뇌부 정면 비판. 여군 장성 가족 VIP석 출입 거부 논란, 국방부 묵묵부답. 일반 관람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심장 졸이며 지켜보던 박진우와 하늘. 하늘은 주먹을 꽉 쥔 채 떨고 있었고 박진우는 그런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굳은 얼굴로 아내가 사라진 방향을 응시했다. 그는 알 수 있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의 시작이라는 것을. 한 개인의 아내이자 어머니가 아닌 대한민국 국군의 낡은 관행과 싸워야 하는 군인 강선주의 외로운 투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리라 다짐했다. 국방부 장관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최고급 마호가니 책상과 벽에 걸린 역대 장관들의 초상화가 방의 권위를 대변했지만 지금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것은 숨막히는 침묵과 분노 그리고 당혹감이었다. 최동진 국방부 장관은 책상 뒤 가죽 의자에 앉아 불쾌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합참의장과 국방부 차관, 그리고 강선주 소장이 서 있었다. 방금 전 대연병장에서 벌어진 초유의 사태는 이들에게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군 전체의 기강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고였다. 강선주 소장. 최 장관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스스로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인지하고 있나? 네, 장관님. 저는 군인으로서 그리고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했습니다.
강선주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장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장관의 미간이 더욱 좁혀졌다. 해야 할 말. 대통령과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군의 치부를 드러내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 군인으로서 해야 할 말인가? 강 소장은 지금 개인적인 불만을 군 전체의 문제인 양침소봉대한 거야. 이건 명백한 군 기강문란 행위이자 상부에 대한 항명이야. 장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옆에 서 있던 합참의장이 거들었다. 장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장에서 벌어진 사소한 운영 미숙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돌발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강 소장의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군법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사소한 운영 미숙. 그 단어가 강선주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30년간 겪어온 차별과 서름이, 그리고 오늘 그녀의 가족이 받은 모욕이 고작 사소한 운영 미숙으로 치부되는 순간이었다. 사소한 운영 미숙이 아닙니다. 강선주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이것은 우리 군에 만연한, 그러나 누구도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구조적인 차별의 증거입니다. 만약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침묵했다면 앞으로도 제2, 제3의 강선주는 계속해서 똑같은 좌절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 후배들에게만큼은 그런 부끄러운 군대를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후배? 강 소장이 언제부터 군의 미래를 걱정하는 대단한 순교자라도 됐나? 국방부 차관이 비아냥거리듯 말했다. 지금 강 소장의 행동 때문에 국방위가 뒤집혔고 언론은 벌써부터 군을 물어뜯지 못해 안달이야.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건가? 그들의 반응은 강선주가 예상했던 그대로였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진실이 아니었다. 오직 군 조직의 안위와 자신들의 입지뿐이었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제거함으로써 사태를 덮으려 할 것이 분명했다. 아니나 다를까 최동진 장관이 결심한 듯 말했다. 강선주 소장,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보직을 즉시 해임한다. 또한 오늘부로 모든 직무에서 배제하고 무기한 자택 대기를 명한다. 추후 감찰부의 조사가 있을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소집될 것이다. 이의 있나? 직무 정지. 군인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치욕적인 처분 중 하나였다. 사실상의 불명예 전역을 암시하는 조치이기도 했다. 강선주는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이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의 행동에 대해 단 한치의 후회도 없습니다. 감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경례도 없이 돌아서서 장관실을 나왔다. 문이 닫히자마자 안에서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이 문제 절대 그냥 넘어가선 안 됩니다. 저렇게 오만한 군인은 처음 봅니다. 우선 언론부터 막아야 합니다. 국방부 대변인 통해서 강 소장의 개인적 일탈로 인한 해프닝이라고 발표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군 기강 확립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행사 현장에 있던 김민석 중령은 어떻게 할까요? 그 친구 입을 막아야 합니다. 그건 내가 처리하지. 일단 보고서는 현장 안내 착오로 인한 단순 마찰로 정리하고 김중령은 조용한 부대로 전출 보내서 입을 막도록 하겠네. 거대한 조직은 그렇게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선주라는 개인은 그들의 거대한 힘 앞에서 무력한 존재처럼 보였다. 그 시각 강선주의 집. TV에서는 온종일 강선주의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보수 농객들은 그녀를 군 조직의 위계를 무너뜨린 선동가로 몰아세웠고 진보 진영에서는 군내 성평등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영웅으로 치켜세웠다. 인터넷 커뮤니티는 익명의 군인들이 쏟아내는 갑론을박으로 전쟁터가 되었다. 강선주는 군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채 묵묵히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남편 박진우는 그녀의 옆에 앉아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고 딸 하늘은 뜨거운 차를 타와 그녀에게 건넸다. 엄마, 괜찮아? 하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선주는 희미하게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럼, 엄마는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얼굴이 반쪽이 됐는데. 박진우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당신 연설 정말 대단했어.
당신이 내 아내라는 게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어. 하지만 앞으로가 걱정이야. 저 사람들이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알고 있어요. 강선주가 남편의 손을 마주 잡았다. 어쩌면 군복을 벗어야 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괜찮아요. 나는 내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당신과 하늘이만 내 곁에 있어 준다면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그녀의 말에 박진우와 하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거대한 폭풍이 그들의 가정을 덮쳐오고 있었지만 그들의 사랑과 믿음은 그 폭풍을 이겨낼 단단한 방파제가 되어주고 있었다. 며칠 후 국방부의 공식 발표가 나왔다. 예상대로였다. 국군의 날 행사 소라는 강선주 소장의 개인적이고 돌발적인 행동으로 빚어진 해프닝이었으며 군 내부의 조직적인 성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강 소장의 건강상의 문제와 과도한 스트레스가 판단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며 그녀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몰아갔다. 현장에 있던 김민석 중령은 규정숙지 미숙으로 경징계를 받고 강원도 최전방의 한 부대로 발령이 났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짜인 각본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언론과 여론은 조금씩 국방부의 발표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강선주는 외부와의 모든 접촉이 차단된 채 집에서 고립되어 갔다. 그녀는 혼자가 되었다. 거대한 국방부라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 강선주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외침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를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이 자발적으로 강선주 소장 부당 징계 반대 서명 운동을 시작했고 몇몇 양심적인 언론인들은 국방부의 발표를 의심하며 끈질기게 진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강원도 철원의 한적한 부대 관사. 김민석 중령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국군의 날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던 강선주 소장의 그 차가운 눈빛이 떠나지 않았다. 수고하게 김중령. 맡은 바 임무에 아주 충실하군. 그 말은 칭찬이 아니었다. 영혼 없는 군인이라는 낙인이었다. 그는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왔다. 규정과 명령에 죽고 사는 것이 군인의 미덕이라 배워왔다. 하지만 강선주 소장의 외침은 그의 신념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 조직의 안정을 위해 불의에 눈감는 것이 충성인가? 아니면 불의에 맞서 진실을 외치는 것이 진정한 명예인가? 그의 아내가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았다. 여보, 아직도 그 일 때문에 그래요? 내가 비겁한 놈 같아서 그래. 내 손으로 쓴 보고서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어. 평생을 존경해왔던 분인데. 그럼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면 되잖아요. 아내의 말에 김민석은 고개를 저었다. 어떻게? 나는 이미 그들의 공범이야. 이제 와서 진실을 밝힌다고 해도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거야. 나만 군복을 벗게 되겠지. 군복 벗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당신의 양심보다 당신 아들,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냐고요. 당신이 평생 입에 달고 살던 말이 있잖아요. 군인은 명예를 먹고 산다고. 지금 당신의 명예는 어디에 있나요? 아내의 질책은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는 괴로웠다. 이대로 침묵하면 남은 군 생활은 보장될 것이다. 하지만 평생을 양심의 가책 속에서 살아야 할 것이다. 진실을 밝히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떳떳할 수는 있을 것이다. 며칠 밤낮을 고뇌하던 김민석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낯선 번호를 눌렀다. 네, 국회 국방위원회입니다. 저 육군본부 김민석 중령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군의 날 사건과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새로운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이번 폭풍의 진원지는 국방부가 아닌 국회였다. 강선주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은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눈덩이가 되어 굴러가기 시작했다.
김민석 중령의 전화 한 통은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거대한 바위와 같았다. 그가 접촉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야당 간사 박정훈 의원은 군 장성 출신의 삼선 의원으로 군 내부의 부조리에 대해 그 누구보다 날카로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다. 그는 김중령의 제보가 단순한 내부 고발을 넘어 군 전체를 개혁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박 의원의 움직임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그는 즉시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 특별위원회 소집을 요구했고 여야는 강선주 소장 사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었다. 마침내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그리고 사태의 핵심 증인인 강선주 소장과 김민석 중령의 출석이 의결되었다. 국정감사 소식은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들끓게 했다. 이제 싸움의 무대는 국방부에 닫힌 회의실이 아닌 전 국민이 지켜보는 국회 청문회장으로 옮겨졌다. 직무정지 명령 이후 강선주의 집은 거대한 정보 분석실이자 작전 상황실로 변해 있었다. 남편 박진우는 학교에 휴직계를 냈다. 저명한 사회학자인 그는 아내의 싸움이 단순히 개인의 명예회복이 아닌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가부장제와 조직 내 성차별에 대한 중요한 학술적 케이스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는 국내외의 관련 논문과 판례를 수집하고 아내가 국정감사에서 펼칠 논리를 체계적으로 다듬어 주었다. 여보, 저들의 주된 공격 루트는 두 가지가 될 거야. 첫째는 당신의 행동이 군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린 항명이라는 프레임. 둘째는 당신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이 아닌 개인적인 감정에 기반한 것이라는 프레임이지. 박진우는 서재의 화이트보드에 핵심 단어들을 적어가며 설명했다. 그러니 우리는 감정적인 호소를 최대한 배제해야 해. 당신이 지난 30년간 군에서 겪었던 일들을 개인적인 푸념이 아니라 제도적 모순을 입증하는 데이터로 제시해야 하는 거지.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규정을 근거로 차별적 대우를 했는지 최대한 건조하고 객관적으로. 강선주는 남편의 분석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 먼지 쌓인 상자들을 뒤져 낡은 수첩과 업무 일지, 동료들과 주고받았던 편지들을 모두 꺼내놓았다. 그 안에는 그녀가 애써 잊으려 했던 상처의 기록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1998년 5사단 작전 참모 보직 심사. 여군에게 야전 지휘를 맡길 수 없다는 사단장 지시로 최종 탈락. 2005년 이라크 파병 자원. 여군은 전투 지역에 보내기 곤란하다는 인사사령부 방침에 따라 보류. 2012년 대령 진급 후 연대장 보직 신청. 여성 지휘관에 대한 부대원들의 거부감이 심하다는 이유로 정책부서 발령. 그 모든 기록들은 그녀가 여군이라는 이유만으로 받아야 했던 불이익의 증거였다. 그것은 사소한 운영 미숙이 아니라 명백한 시스템이었다. 하늘아, 엄마 옛날 사진 좀 찾아줄래? 사관생도 때부터 지금까지. 나 혼자 찍은 사진 말고 동료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으로. 응, 엄마. 딸 하늘은 미디어 담당이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옛 사진들을 스캔하고 관련 뉴스 기사들을 스크랩하며 증언 자료를 디지털로 정리했다. 사진 속에는 앳된 모습의 강선주와 수많은 동료 군인들의 모습이 있었다. 그 중에는 이미 군복을 벗은 선배 여군들도 있었고 안타깝게 진급에서 누락되어 좌절했던 동기들의 얼굴도 보였다. 강선주는 그 얼굴들을 하나하나 쓸어보며 다짐했다. 이 싸움은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고. 먼저 길을 걸어갔던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모든 여군들의 명예를 위한 싸움이라고. 한편 강원도 철원의 부대.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서가 도착하자 김민석 중령의 부대는 발칵 뒤집혔다. 그리고 며칠 뒤 예상했던 손님이 찾아왔다. 국방부 차관이 직접 그의 부대를 격려 방문한다는 명목으로 내려온 것이다. 차관은 부대장실에서 다른 모든 인원을 물리고 김중령과 단둘이 마주 앉았다. 그는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교활했다. 김중령, 고생이 많아. 갑자기 먼 곳으로 발령이 나서 상심이 크겠지. 하지만 다 군을 위한 대승적인 차원이라고 이해해주게. 국방부는 김중령의 충성심을 높이 사고 있네. 과분한 말씀이십니다, 차관님. 다름이 아니라 곧 있을 국정감사 말이야.
김중령도 증인으로 나가게 됐다고 들었어. 괜히 야당 의원들 꿰매 넘어가서 조직에 해가 되는 발언을 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지. 알지? 그것은 부드러운 말투로 포장된 명백한 협박이었다. 김중령은 군인이야. 군인은 조직에 충성해야지 개인의 감정이나 얕은 정의감에 휘둘려선 안 돼. 지금 김중령이 국회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하든 그건 진실이 아니라 군에 대한 배신 행위로 기록될 뿐이야. 김중령 자네에게도 아들, 딸이 있다고 들었네. 자식들 앞길을 막는 아버지가 되고 싶진 않을 텐데. 차관의 마지막 말은 김민석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김민석이 아니었다. 그는 아내의 얼굴과 자식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당신의 명예는 어디에 있나요?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김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차관을 향해 정중하게 경례를 붙였다. 차관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군인으로서 국정감사장에서 오직 사실만을 말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배운 군인 정신이고 제가 지켜야 할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단호한 대답에 차관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이 친구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는군. 좋아, 어디 마음대로 해보게. 자네가 오늘 내 제안을 거절한 걸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 차관은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김민석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책상 위 녹음기의 정지 버튼을 조용히 눌렀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아침, 국회의사당 앞은 수백 명의 취재진과 시민단체 회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강선주 소장을 지지합니다. 국방부는 성차별 인정하고 사과하라. 는 피켓이 빗속에서 물결쳤다.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은 최동진 국방부 장관과 군 수뇌부였다. 그들은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황급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섰고 꼿꼿한 자세로 차에서 내리는 강선주의 모습이 보였다. 직무 정지 상태였지만 그녀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각이 잡힌 전투복을 입고 있었다. 어깨의 별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앞에서도 당당했다. 한 기자가 달려와 마이크를 들이댔다. 소장님,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실 겁니까? 심경이 어떠십니까? 강선주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저는 오늘 진실을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의 무게를 대한민국 국군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짧지만 강한 한마디를 남긴 그녀는 남편 박진우의 부축을 받으며 청문회장으로 향했다.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김민석 중령이었다. 그는 홀로 택시를 타고 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국회 정문으로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작은 서류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긴장감과 두려움, 그리고 모든 것을 걸겠다는 비장함이 교차하고 있었다. 청문회장 복도에서 강선주와 김민석의 눈이 마주쳤다. 강선주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었다. 그것은 용서도 격려도 아니었다. 당신이 선택한 길을 끝까지 가라는 한 선배 군인의 무언의 명령이었다. 김민석은 굳은 얼굴로 경례를 올렸다. 마침내 국정감사 특별위원회의 문이 열리고 위원장의 개회 선언이 울려 퍼졌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지도 모를 기나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진실과 거짓, 명예와 위선이 치열하게 맞붙을 전쟁터에 막이 올랐다.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장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중앙 증인석에는 최동진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나란히 앉아 있었고 맞은편 참고인석에는 강선주 소장과 김민석 중령이 자리했다. 그들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눈빛은 매처럼 날카로웠고 방청석을 가득 메운 기자들은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을 풀고 있었다. 오전 질의는 예상대로 국방부의 논리대로 흘러갔다. 여당 의원들은 강선주 소장의 개인적 일탈을 부각하며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강선주 증인. 증인은 대한민국 육군 소장입니다.
일개 개인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전 국민이 지켜보는 국가적 행사를 망친 행위가 과연 장성으로서 올바른 처신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선주는 담담하게 마이크를 잡았다. 의원님, 저는 개인의 불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군이라는 조직이 가진 구조적 모순에 대해 말씀드린 것입니다. 만약 제 가족이 겪은 일이 정말 사소한 운영 미숙이었다면 국방부는 왜 공식적인 재발 방지 약속 대신 저에 대한 직무 정지라는 징계부터 내렸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문제를 제기한 사람의 입을 막으려 했던 것은 아닙니까? 그녀의 논리 정연한 반박에 여당 의원은 잠시 말을 잃었다. 하지만 이내 다른 의원이 공격을 이어갔다. 증인의 주장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지극히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판단 아닙니까? 지난 30년간 여군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강선주는 준비해온 서류 더미를 꺼내들었다. 입증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지난 30년 군 생활의 기록입니다. 1998년 5사단 작전 참모 보직 심사 당시 사단장이었던 오호 장군이 여군에게 야전 지휘를 맡길 수 없다고 발언한 회의록 사본입니다. 2005년 이라크 파병 지원 당시 인사사령부가 여군은 전투 지역 배제라는 내부 방침을 저에게 통보했던 공문입니다. 2012년 연대장 보직 심사 당시 저에 대한 부대원들의 평판이 최고 등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지휘관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이라는 불분명한 이유로 저를 탈락시킨 인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강선주가 제시하는 증거들은 하나같이 명백하고 구체적이었다. 회의장 곳곳에서 술렁임이 터져나왔다.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들은 강선주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준비했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오후 질의의 주인공은 김민석 중령이었다. 야당 간사인 박정훈 의원이 그를 신문하기 시작했다. 김민석 증인, 국군의 날 당시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강선주 소장의 가족을 제지한 것은 증인의 개인적인 판단이었습니까? 아니면 상부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김민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대답했다. 상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행사 며칠 전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주관으로 열린 준비회의에서 여군 장성 가족의 의전은 남군 장성 가족에 준하지 않는다는 지침이 구두로 하달되었습니다. VIP석 배치와 관련하여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이 국방부 감찰에 제출했던 현장 안내 착오로 인한 단순 마찰이라는 보고서는 허위였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김민석은 고개를 숙였다. 누가 허위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습니까? 박정훈 의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김민석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시선이 국방부 차관이 앉아있는 방청석으로 향했다. 차관은 그를 잡아먹을 듯한 눈으로 노려보고 있었다. 김민석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 입을 열었다. 국방부 차관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폭탄이 터졌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노트북을 두드려댔고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성을 질렀다. 거짓말. 저자가 지금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차관, 당장 증인석으로 나오시오. 김민석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품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들었다. 또한 차관께서는 며칠 전 제부대로 직접 찾아와 국정감사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것을 종용하고 협박했습니다. 그 증거로 당시 대화 내용을 모두 녹음해 두었습니다. 그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누르자 회의장에는 며칠 전 부대장실에서 오갔던 차관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김중령은 군인이야. 군인은 조직에 충성해야지. 자식들 앞길을 막는 아버지가 되고 싶진 않을 텐데.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국방부가 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조작하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전 국민 앞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최동진 국방부 장관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차관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자리에 주저앉았다. 국정감사는 사실상 그것으로 끝이었다.
진실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거웠고 거짓의 성벽은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날 저녁 대통령은 최동진 국방부 장관과 차관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고 강선주 소장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군 내 성차별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지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위원회 구성을 약속했다. 강선주에 대한 직무 정지 명령은 즉각 철회되었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다시 합참으로 출근했다. 그녀가 건물로 들어서자 수많은 동료 군인들이 복도에 도열하여 그녀에게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것은 상급자에 대한 의례적인 경례가 아니었다. 불의에 맞서 싸운 진정한 군인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시였다. 특히 젊은 여군 장교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이름을 연호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외침은 대한민국 국군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여군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소수자나 배려의 대상을 의미하지 않게 되었다. 오직 군인이라는 하나의 정체성만이 남았다. 성별에 따른 보직 제한 규정이 철폐되었고 육아와 경력을 병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들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선주는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녀는 군의 변화를 이끌어낸 영웅으로 남을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원치 않았다. 그녀는 명예로운 복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전역을 신청했다. 그녀의 전역식은 조촐하지만 의미 깊게 치러졌다. 그녀는 전역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오늘 32년간 입었던 군복을 벗습니다. 하지만 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편견과 싸우고 있는 여러분 모두입니다. 저는 이제 군 외부에서 여러분이 더 이상 부당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군복은 벗지만 군인 정신은 영원히 제 가슴속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충성. 전역 후 그녀는 남편 박진우와 함께 군 인권 및 성평등 연구소를 설립했다. 그녀의 연구소는 군 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인권 침해와 차별 사례를 상담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군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중심이 되었다. 김민석 중령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내부 고발자로서 법의 보호를 받았지만 스스로 군복을 벗었다. 그는 조직을 배신했다는 자책감보다는 더 이상 명예롭지 못한 조직에 남아있을 수 없다는 자존심을 택했다. 그는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가 청소년들을 위한 리더십 캠프를 운영하며 제2의 인생을 살았다. 그의 아들은 훗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고 아버지에게 가장 존경하는 군인은 아버지와 강선주 장군님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시간이 흘러 계룡대 연병장에서는 또다시 국군의 날 행사가 열렸다. VIP석에는 백발이 성성한 강선주가 남편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늠름하게 성장한 후배 여군 장성들이 가족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하늘 위로 블랙 이글스가 힘차게 날아올랐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강선주의 얼굴에 마침내 따뜻하고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다. 그녀가 쏘아 올린 작은 질문 하나가 세상을 얼마나 크게 변화시켰는지를 온몸으로 느끼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싸움은 마침내 승리했다. 오늘 사연 모음집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사연 모음집에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